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진희입니다. 예, 돌풀입니다. 저희는 요한네스 힐슈베르그의 서양철학사 학원 근대와 현대 읽고 있고요. 칸트 이번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472쪽 판단력 비판을 이번 시간에 공부해보고 요거 끝나고 칸트 최종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되게 짧아요. 자, 순수 이성 비판이 분량적으로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실천 이성 비판이 좀 그것도 이렇게 길진 않아요. 조금 있었고 판단력 비판 너무 짧아요. 네. 실제 책을 또 읽어봐야 알겠지만 한번 472쪽이고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인트로 너무 중요합니다. 자,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인식이,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의지가 철학적으로 밝혀지고 나서 판단력 비판에서는 감정이 문제 삼아진다. 키워드가 등장했어요. 자, 순수 이성 비판은 인식이 문제였죠. 12가지 인간이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이 사물들, 그러니까 물 자체를 인간이 12범주가 있었잖아요. 어떤 틀이 있어요. 인간 안에 어쨌든 머릿속에 인간이 있어. 그 틀로 그 사물들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되죠. 어떻게 이 사물들, 이 세상을 인식할 것인가. 인식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순수 이성 비판. 자, 두 번째는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의지는 이제 실천 이성 비판은 윤리학의 문제인데 이건 액션이죠, 액션. 말 그대로 자, 실천이잖아, 실천. 실천은 뭐 칸트뿐만 아니라 철학자들에게 실천은 윤리학이에요. 액션이 왜 윤리가 되는가? 왜 도덕이 되는가? 당연히 뭐 이왕 액션 할 거면 윤리적으로 행동해야지. 이게 연결이 되나 봐요, 어쨌든. 자, 실천은 윤리학으로 가고 그게 이제 의지, 뭐 욕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도 표현하는데 같은 말 같아요. 자, 근데 마지막 판단력 비판 오늘 할 거는 감정의 문제다. 이게 재밌는 게 인식론, 이거는 철학자들이 유구하게 주구장창 다뤄왔던 문제고, 순수 이성 비판, 의지, 뭐 욕망, 이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윤리학, 이것도 너무 중요한 주제였어요. 근데 감정이라고 그러면 이거 새롭네. 감정이잖아요. 영어로 하면 feeling인데 감정이야. 세상에 철학자가 감정 잘 안 다뤄요. 왜냐면 감정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자, 플라톤 끌고 오면 이데아는 영원하죠. 철학자들이 다루는 건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객관적인 것, 이런 걸 다뤄요. 왜냐면 변하는 건 붙잡을 수가 없어요.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감정이 딱 그 대척점이 있죠. 이데아의 대척점에. 너무 불확실하잖아. 불분명하잖아. 어쨌든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정이 그 감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칸트가 감정을 얘기해요. 자, 근데 칸트의 감정 정의가 재밌어요. 칸트는 감정을 그에게 있어서는 쾌락과 불쾌를 가리킨다. 자, 인간이 쾌락과 불쾌를 갖고 있는데 그게 감정이다. 이런 거죠. 일종의 목적 연관이라고 보고 있다. 칸트가 생각하는 감정은 목적 연관이에요. 이게 뭐지? 좀 더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판단력 비판의 본래적 주제는 목적에 관한 사상이다. 이게 선뜻 연결이 잘 안 되죠. 아니, 감정하고 목적하고 뭔 상관이야? 내가 여기서 말하는 감정이 그 감정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데 감정의 정의 방금 말했지만 쾌락과 불쾌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쾌락을 느껴. 불쾌해. 이게 감정인데 목적과 관련됐어요? 그럼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쾌락도 되고 불쾌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목적을 설정할 때 인간과 인간의 취미가 드러나면 주관적이고, 인간과 관련되면 주관적이에요. 자연과 자연의 질서가 문제 삼아질 때에는 객관적이다. 자연과 자연의 질서는 객관적이고 인간과 인간의 취미는 주관적이에요. 자, 주관과 객관 둘 다 다르고 있죠.
근데 보통은 객관만 철학자라고 하면 객관만 다루는데 어쨌든 칸트는 주관적인 인간과 인간의 취미조차 다루고 있다는 거죠. 칸트는 이런 것에 알맞춰 미학적 판단력과 목적론적 판단력을 구별짓고 있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다 같이 세계가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여지게 된다. 자유. 야, 칸트가 자유주의자라고 했죠. 인간의 자유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목적 개념은 그 어떻게든 의지 개념을 내포하고 있고 목적은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판단력은 확인을 하는 인식이라는 뜻의 단순한 판단 적용이 아니라 자유를 전제로 한 목적을 고려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자, 판단은 자유를 전제로 한 목적이다. 자유를 전제, 인간의 자유겠죠?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자유를 전제로 해서 판단을 내리는데 그게 목적을 갖고 있고 그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첫 번째 문단인데 자 이제 진희님한테 바톤 해석을 또 넘기겠습니다. 네, 이게 한 문단으로 끝나서 우리가 또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목적이라는 부분, 이제 칸트 전집에서는 목적론적 원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거 이제 칸트의 저작들은 대부분 짤막한 저작의 어떤 컨셉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큰 저작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저작 중에서 비판기 저작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철학에서 목적론적 원리의 사용이라는 짧은 글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다양한 인종기원에 대한 어떤 자연사적인 논쟁이랑 그런 인종 개입 안에 칸트의 견해라든지 그것이 어떤 목적론적인 한 목적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에서 뒤에 가면은 그 목적론적 원리의 주장 자체가 판단력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판단력 비판의 목적론적 판단의 논의들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저작이다라고 하고 끝나고 있거든요. 이 지점 이제 나중에 칸트 전집들 여기서는 칸트 전집 10권에 비판기 저작 1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이제 칸트 전집을 잠깐 저도 훑어본 사람으로서 이제 얘기를 드리면 비판기 저작이 비판기 이전 저작 3권이 나와 있고 비판기 저작이 아직 1권 나와 있고 나머지는 인간학, 논리학 이렇게 뭐 도덕 형이상학 뭐 이렇게 해서 좀 쪼개져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당 주제들 여기 힐시베르거가 잘 나눠 놓은 것처럼 종교라든지 국가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렇게 좀 해당 주제들을 키워드를 하나 잡으셔서 그 주제들을 비판기 이전 저작에 입각해서 볼런지 비판기 저작에 입각해서 볼런지 아니면 따로 떼어져 있는 컨셉 저작들을 좀 따라서 볼런지 이런 것들을 뒤져서 찾으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고요. 비판기 이전 저작에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칸트는 사실상 삼비판서보다 조금 더 자연과학이랑 자연철학적인 배경에서 좀 더 이해를 해서 재조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이제 맞췄었는데 그런 저작류의 이야기가 비판기 이전 저작에 실려 있어요. 뭐 태양계라든지 우주에 관련된 천문학적인 어떤 견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컨셉이 들어가 있고 지금은 비판기 저작 안에서는 방금 우리가 이제 읽어왔던 그런 논의들이 세분화돼서 들어가 있고 그 번역된 원본과 뒤에는 여기 칸트 학회에 소속되어 계신 교수님들이 그 해당 원고를 하나하나 해제로서 달아놓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참 이 저작에 좀 좋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 해제에 따라서 혹은 그런 저작에 조금이지만 읽고 나서 이 힐시베르거의 논의로 들어오면 키워드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목적 개념이라든지 의지 개념이라든지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조금 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단어들의 번역에서 조금 차이가 보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키워드에 주목은 해야 되겠다라는 지점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읽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야기를 드리면서 473페이지 이제 미학적인 판단력 여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미학적인 판단력은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다룬다. 칸트의 철학적인 미학은 독일의 고전학파, 특히 괴테와 실러의 공감을 크게 불러일으켰다. 미학적인 것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매우 일반적으로 말해서 칸트는 인간은 예술에서 순수 형상을 관찰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도 되게 익숙한 구도죠. 순수 형상. 우리가 앞서 순수이성 비판에서 계속 얘기를 해오던 그 순수 형상입니다. 만약에 지각이 순수하게 형상 자체에 일치한다면, 즉 관찰자 안에 쾌감을 불러일으키고 아름다움으로써 마음에 든다면 내 마음에 든다라고 동의하는 데에 미적 평가가 들어가 있다. 여기서 이제 판단력이 들어가는 거죠. 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은 어떤 독특한 것이다. 이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안에서 이제 목적 연관에 관련된 일치한다는 데에 목적 연관이 있고, 이제 순수한 형상 자체에 일치한다는 뜻은 목적 연관이 있다. 일치, 목적 연관 이런 키워드들을 한데 묶을 수 있죠. 그래서 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은 어떤 독특한 것이다. 이 마음에 드는 것은 즐거운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즐거운 것은 기쁘게 해준다. 또 이 마음에 드는 것은 도덕적인 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저는 이제 칸트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 지점인데요. 칸트가 뒤에 가면 이제 칸트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것이고, 근대 철학자이니만큼 현대 철학에 관련된 비전과는 좀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으나, 저는 칸트를 읽을 때에 되게 흥미로운 지점,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지점들, 그 칸트의 생각이 어떤 지점이 조금 좋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냐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당연하게 생각해오던 개념들의 연결성을 과연 같은 것인가 해서 따로따로 첨예화시켜서 구분해 놓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하나하나 개념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상 다 같은 것이 아니고 심지어 같은 종류의 것이 아닌 경우의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즐거운 것, 기쁜 것 이런 것들도 다 어쩌면 뭐 감정의 얘기다라고 이제 치부돼서 한데 묶여 있는 것일 수 있으나, 즐거움과 기쁨은 어떻게 다를까요? 당장에 딱 뚝딱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돌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즐거운 것과 기쁜 것은 어떻게 다르세요? 어떻게 다를까요? 똑같은 건데. 같은 것처럼 보이죠? 네,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즐거울 때는 언제고 기쁠 때는 언제인지 생각해보면 주관적으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류의 감정적인 어떤 덩어리 혹은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은 사실 시인이죠. 시인들이 잘하는데 외로움이라는 것과, 제가 이제 김소연 시인의 마음사전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단어들을 잘 구분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좀 여담이지만 한번 구별을 해보자라는 측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 쓸쓸함, 그리고 심심함, 권태, 지루함 이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어들을 혹시 구분하실 수 있을까요? 뭐 굳이 구분한다면 할 수는 있겠죠. 심심함은 뭘까요? 심심한 거는 이게 근데 동어 반복이, 저는 이제 동어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심심한 건 심심한 거지, 외로운 건 외로운 거지. 그러니까 굳이 이걸 또 동어 반복 안 하고 설명하면, 외로운 건 홀로 있는 느낌이고 누군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인 것 같고, 심심한 건 이게 놀고 싶은 마음인데 놀고 싶은 거죠. 지루하니까. 지루한 느낌. 근데 그래서 뭔가 어쨌든 뭘 하든 놀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생각나는 거니. 맞아요. 그런데 이제 좀 더 곰곰이 생각해보면 심심하다는 표현은 뭔가를 하면서도 심심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되게 즐거운 상태, 그리고 정말 파티의 한가운데 맞아요. 있으면서도 심심할 수 있고요. 그럴 수 외롭은 있어요. 것도 마찬가지죠. 정말 북적북적 모두와 함께 있는데도 음. 군중 속에서 나는 외로울 수 있고, 맞아요. 혼자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맞아. 진짜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죠. 진짜 그렇거든요. 시인이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외로움은 이제 존재의 어떤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뭐 근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외로움의 상태인 거지 외로움이 감정일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꼼꼼히 되짚어 보고 있고요. 심심하다는 표현과 외롭다는 표현이 사실은
되게 일치되는 지점이 있는데 어. 심심한 건 그냥 심심한 거예요. 이유가 사실 딱히 없고요. 이유가 없다. 외로운 것도 여러 가지 조건이 붙여질 수는 있으나 그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그럼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인상 깊게 남았던 부분이 심심하다는 건 아이들의 어법으로서의 외로움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사실은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외로움의 감정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언어적인 능력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심심해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심심하다는 건 어른들이 심심하다는 것과 좀 다를 수가 있고 아이들이 나 외로워 라고 말하는 순간 사실은 아이가 아니게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와. 아이와 어른의 심심함과 외로움 그 차이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식의 이야기가 조금 더 진행이 된다면 이제 칸트적인 어떤 논의들을 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쓸쓸함 뭐 이런 것들도 쓸쓸함도 외로움의 어떤 상태일 수는 있으나 그 표현 자체에 온도에 입각한 표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지점이 있고 또 뭐 적막하다 이런 건 청각에 입각한 외로움의 표현일 수 있겠고 또 다른 거 뭐가 있었죠? 뭐 지루함, 권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권태는 사실상 지루함과 되게 유사하게 느껴지는데 이제 좀 곱씹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완전히 다른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권태로운 상태와 지루함의 상태 이런 거는 이제 오늘 숙제로 좀 남겨보고요. 이런 작업들이 시인의 작업이다라고 한다면 칸트는 조금 더 이론적으로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지 않았을까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판단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전에도 실천이성 비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천이성 비판에서도 그 비판하는 상황이 순수이성 비판과 좀 맥이 통하지만 순수이성 비판에서도 전통 형이상학에 대한 어떤 그런 당연하다고 여겨진 개념의 연결고리들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면서 자기의 논의대로 강력하게 주장했던 바가 있다면 실천이성 비판에서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오류를 범하게 되는 부분들을 분명히 짚어내어서 그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윤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구별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좀 방점을 찍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판단력에 입각해서 즐거운 것은 기쁘게 해준다. 또 마음에 드는 것은 도덕적인 선과 일치하지 않는다. 등등의 단어들로 계속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마저 읽어보게 될 텐데요. 473페이지에 아름다움에 이제 날개에 적혀 있는 그 부분. 도덕적으로 선한 것은 존중되고 존경을 불러일으킨다. 더 나아가서 이 마음에 드는 것은 욕구되는 것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여기서도 분명하죠. 도덕적으로 우리가 동한 것 그리고 그것은 욕구와는 다른 맥락. 욕구의 대상은 소유욕에 의해 특정 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은 이해관계가 없이 동의하는 것이요. 더욱이 우리들에게 마주치고 마음에 들게 되는 형식들의 내적 객관적인 내용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욕구와 도덕과 여기서 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 이 세 가지를 꼽아낼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비슷하다고 생각된다면, 뭐 예를 들어 아름다운 것,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면 선, 아름다움과 선과 욕구에 마음에 드는 것은 뭘까요? 뭐 쾌감 뭐 이런 걸까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우리 전통 형이상학에서는 그것들을 다 동일시해 왔어요.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선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원해야 될 것이고 뭐 이렇게 욕구에 연결해서 근데 그런 것이 다 다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측면이 저는 되게 재밌었고 오직 형식만이 발언을 하도록 하기 위해 소유욕, 자의, 욕망 등은 침묵을 지킨다. 그래서 아예 침묵을 지키는 어떤 형식이 있는 반면에 아닌 것도 있는 거죠. 목적이 주체와 이 주체에 동의하는 마음의 듬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움에게 특유한 것은 객관성과 필연성이다. 그래서 특히 아름다움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특성은 객관성과 필연성. 그래서 칸트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린다. 계속 정의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칸트는. 그것도 이전에 우리가 알던 것과는 좀 다른 새로운 정의일 수밖에 없는 점. 아름다움이란 개념이 없이
하나의 필연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의 대상으로서 인식되는 바일 것이다. 요것도 사실은 논란이 많겠죠. 근데 그러하다. 숭고함과도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숭고함, 아름다운 것과 구별 지어지는 것. 요거는 돌풀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숭고함까지 읽어주시고요. 제가 싸잡아가지고 다 읽으신 다음에 제가 이제 저만의 또 해석을 해볼 텐데요. 한번 숭고함까지 해주시죠. 네. 네네. 우리가 방금 봤던 거 순수 형상에 대해서 관찰하고 말하고 있는 이 지점에서 큰 틀에서는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비교하고 있어요. 네, 이게 숭고함이라는 지점이 우리나라 말로도 좀 다르고요. 좀 다른 유사한 구분의 단어들을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는 존경심이라는 단어는 있는데 경외심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기도 해요. 근데 존경심과 경외심의 차이는 두려움이죠. 존경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사실 두려움에 대한 표현은 좀 덜 할 수 있는데 경외감을 느낀 사람이야 라고 하면 존경 플러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신과 같은 절대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좀 선망적인 그런 시선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숭고함과 아름다움의 차이를 느껴보면 또 재밌는 정의를 뽑아낼 수 있죠. 숭고함은 아름다움과 구별 지어지는데 이 이유는 숭고함에는 무한한 자라는 표상이 덧붙여지기 때문이다. 무한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죠. 이 숭고함에 있어서는 마음에 드는 것의 대상이 한정되지 않고 초인간적이요 압도적인 것이라고 보여진다. 숭고한 것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도 이 부분이 되게 저는 현대 철학자 지제기 생각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슬라브의 지제기라는 사람이 이데올로기 얘기를 하면서 숭고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데올로기를 생각하시면서 개념을 봐주시면 딱 들어맞을 거예요. 숭고한 것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도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게 한다. 이 숭고한 것은 그 어떤 명령적인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것과는 약간 가깝고 이 명령적인 것은 우리들을 그 내용에다 어떻게든 끌어들인다. 그래서 숭고한 것은 글자 그대로 들어 높이는 것이다. 독일 고전학파 미학 위적인 교양의 이상을 위해서는 칸트의 아름다움과 숭고함의 철학은 그들의 교육적인 의지를 인정해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숭고함에 대한 부분이 앞에 우리 이제 국가와 법률의 구도에서 얘기를 계속했던 그 맥락들도 같이 읽힌다는 점에서 칸트는 아름다움, 즉 칸트의 미적인 것에 관한 논의는 사실상 아름다움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이제 국가의 개념, 그리고 이상의 개념, 그리고 법률과 앞서서 얘기했던 종교 개념까지도 포섭시킬 수 있는 논의에 걸쳐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신다면 훨씬 더 거대한 개념이고 복잡한 개념이고 앞에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세분화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따로 떨어진 느낌이 없잖아 들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는 좀 별개의 논의구나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철학 유튜브 말고도 그 문학 유튜브도 하고 영화 유튜브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영화 평론을 하고 문학 평론을 한다고 나름 생각을 해요. 자부하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이 평론이라는 것 자체가 미학이거든요. 미학이라는 건 무엇이 아름답냐 혹은 아름답지 않냐. 어떤 영화를 봤을 때 아름다워. 이건 잘 만들었어. 못 만들었어. 이런 평가가 되는 거죠. 별점 뭐 3개 주든 5개 주든 5개 주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학적인 판단력 이 파트를 읽으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영화와 문학 유튜브 하면서 항상 생각 들어요. 저는 영화 볼 때도 그렇고 소설 단편 소설 보고 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걸 평가하고 판단해야 되지? 이게 잘 썼냐 못 썼냐를 도대체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이건 근데 저는 이제 뭐 취미 정도로 하고 있지만 솔직히 지니님은 이걸 엄청 고민해 보셨을 것 같긴 해요. 직업이기도 하시고 문학이 업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니님이 하는 작업 자체가
저는 창작이라기보다는 창작은 소설가의 일이고 소설가의 일과 문학 평론가의 일은 좀 다르죠. 예, 다르다고 생각해요, 전. 평론은 철학 쪽에 좀 가깝고 지금 우리가 읽는 것처럼 미학적 판단력, 도대체 미학이란 뭔가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진희님은 그래서 문학에 대한 어떤 작품이 잘 써졌고 못 써졌고 이런 걸 본인만의 기준뿐만 아니라 학계의 기준, 다른 무수한 철학자들과 문학 평론가들의 기준을 이미 많이 봐왔고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한데 근데 저만의 기준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저는. 저는 평론가는 자기만의 기준으로 작품을 판단을 하되, 그러니까 주관으로 판단을 하되 그게 주관인데 객관. 왜냐면 남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니까. 평론은 설득하는 거잖아요. 주관의 객관화가 평론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나름 이 미학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저는 주목이 됐어요.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 두 가지 나오죠. 미학적 판단력의 아름다움과 숭고함이 나오는데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대체 잘 쓴 소설이 뭐냐 이런 질문, 잘 만든 영화가 뭐냐, 그러니까 아름다운 영화가 뭐냐 이런 질문을 갖고 이걸 읽으면 정말 직접적으로 읽혀요. 자, 예술에서 순수한 형상을 관찰한다. 예술, 그러니까 소설 읽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순수한 형상을 발견해. 영화도 마찬가지죠. 순수한 형상. 이거 순수한 순수한이라는 뜻도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데아를 말하나? 여기 폼이잖아, 폼인데 오리지널한 형상? 되게 단순한 형상을 말하나? 좀 이건 뭐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그래서 이 문장을 제가 제 나름으로 다시 읽어보면 평론가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 어떤 문학이든 영화든 웹툰이든 상관없어요. 평론가의 입장에서 이 미학을, 평론가는 미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만의 미적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자, 지각이 순수하게 형상 자체에 일치한다면 즉 관찰자 안에 쾌감을 불러일으키고 아름다움으로써 마음에 든다면 내 마음에 든다라고 동의하는데 미적인 평가가 들어있다. 실제 그렇거든요. 내 마음에 든다, 동의한다, 쾌감. 근데 이거 좀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아까 이제 세 가지 나오죠. 소유욕, 자의, 욕망 등은 침묵을 지킨다. 이게 재밌는 게요. 이 마음에 든다라는 게 마음에 드는 것은 즐거운 것과 일치하지 않고 마음에 드는 것은 욕구되는 것과도 일치하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세 번을 치거든요. 도덕적인 선과도 일치하지 않아요. 이게 근데 실제 문학 평론, 뭐 영화 평론에서도 딱 이렇거든요. 자, 내가 그 뭐 즐겁다고 해서 그 영화 평점을 이게 그러니까 뭐 마블 영화 봐서 재밌어, 재밌어, 재밌는데 그 영화 평점을 별 5개 주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기준이긴 합니다. 오락 영화는 즐겁게 만들긴 해야 돼요. 그 목적상. 하지만 즐거운 것과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뭐 도덕적인 성과도 이 영화가 상당히 도덕적인 메시지를 품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별 5개 주는 평론가가 어디 있을까? 자, 그리고 이 마음에 내 욕망과도 맞아떨어져. 그렇다고 해서 별 5개를 줘? 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서 이와 반대로 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은 이해관계가 없이, 전 이 문장 여기도 이제 강조했죠. 이해관계가 없어요. 어떤 관계자와도 어떤 가치와도 이해관계가 없어요. 이해관계가 없다. 관계없이 동의한다. 형식들, 그리고 마음에 들게 되는 형식들의 내적 객관적 내용에 동의한다. 오직 형식만이 발언을 하도록 하기 위해 형식이 중요하죠. 뭐 소유욕, 자의, 욕망 등은 침묵을 지키는데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제가 막상 영화평론, 문학평론 해보니까 이 형식은 근데 자기만의 어떤 내면적 그 소설에 대한 틀이겠죠. 소설은 마땅히 이래야 해. 영화는 마땅히 이렇게 만들어야 해. 누구나 이런 틀이 있을 거예요, 평론가들은. 그 형식에 맞으면 그 영화가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아름다움에게 특유한 것은 객관성과 필연성이다.
실제 그렇거든요. 제가 요번에 이제 문학평론도 같이 이제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문해창 작가 나와서 뭐 소설도 쓰고 어쨌든 다 쓰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항상 하는 얘기가 객관성이에요. 야, 소설은 일기와 다르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쓰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객관적이어야 하거든요. 실제 그래요. 영화도 마찬가지죠. 혼자 보려고 만든 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이게 쉬워요. 아름다움에게 특유한 것은 객관성이다. 필연성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우리가 봉준호 감독님이 기생충 봤을 때 이거 객관적으로 만들어졌네. 누구나 이제 보편적 제 전 세계인이 뭐 미국인이 보든 영국인이 보든 인도인이 보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어떤 형식이 있어요. 단편 소설도 계속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게 느껴지긴 해요. 요즘에 저는. 그래서 아름다움이란 개념이 없다는 건 어떤 개념에 국한하지 않는 거죠. 어떤 하나의 개념에 그 소설이나 영화를 절대 껴맞추지 않는 거. 필연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 요런 식으로 저는 아름다움을 너무 쉽게 이해했고요. 너무 와닿아요. 그다음에 숭고함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그랜드 캐니언 앞에 섰을 때 이 자연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뭐 어떤 압도적 자연 풍광이 있을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그 백두산 천지에 섰을 때 이 숭고함을 느꼈거든요. 실제로 성경에도 나오죠. 인간이 자연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요런 구절이 성경에 있는데 이게 인제 압도당하는 느낌, 초인간적이요 압도적인 것, 숭고함. 그래서 저는 이 숭고함을 그대로 이해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진희님한테 또 오히려 질문을 던져 보면 제가 인제 이 아름다움에 관한 진희님의 어떤 그 문학을 뭐 평가 인제 하실 때 평론하실 때 어떤 진희님만의 미적 기준 미학이 있으신지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물론 여기 칸트가 이야기한 객관성과 필연성, 이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저도 문창과를 나와서 아는데요. 그게, 저도 막 시를 쓰고, 시, 소설, 희곡 이런 것들은 다 필수라서 졸업 작품 쓰고 뭐 이럴 때 수업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시인이었던 교수님이 저한테, 띵띵이는 이렇게 논리적인데 어떻게 시를 쓰니 이런 말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당시 돌이켜 보면은 되게 나는 시에 적합하지 않은 인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계속 공부를 하고 읽다 보니 감성만으로 이제 우리 보통 그냥 소위 말할 때 필이라고 하죠. 이제 필이 딱 꽂혀가지고 영감을 받아서 막 후루룩 써내려가는 그런 사람들 막 천재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되게 공부도 많이 하고 탐구하고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당연시 되어지는 그런 개념들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나만의 언어로서 되게 잘 정리해 놓을 수 있고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바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은 문학가들에게 되게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작품 안에도 그게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루뭉술한 감정을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일반인들이 해소할 수 없는 그런 두루뭉술한 감정을 소설을 읽음으로써 시를 읽음으로써 이게 맞는 말이다라고 이제 딱 이렇게 탄성을 자아낼 수 있어야만 저는 좀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한 작가의 노고와 탐구 정신과 공부를 많이 했다는 그런 사실들에 독자가 사실은 더 감동을 하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입각해서 본다면 두 가지 저는 언어적인 부분이랑 하나는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세계를 다르게 보는 시각. 그래서 정말 고루하죠. 처음 뭐 뉴스를 틀면 이 사람이 나쁘다 저 사람이 나쁘다 맨날 이권 다툼하는 얘기만 나오고 전쟁 얘기만 나오고 막 이러던 와중에 다른 눈으로서 뭔가 새로운 시각을 들이올 수 있다면 그게 사실은 문학을 제대로 읽는 방법이기도 할 것이고요. 그 새로운 시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현실과의 괴리된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오히려 더 실제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현전의 방법이 문학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언어적으로 계속 첨예화시켜서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학습시키고 나의 목소리와 그 언어적인 표현력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연마와 동시에 나의 시각 역시도 감각적인 어떤 것에 매몰되지 않고 계속적인 탐구를 거듭하면서 세계를 다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자세. 나 자신 역시도 하나의 세계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그렇게 또 보아야 하겠죠. 소위 이제 우리가 꼰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내 스토리에 너무 매몰돼서 그렇게밖에 세상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야, 세상은 다 똑같아. 돈 많은 사람들 뭐 훨씬 나보다 앞서가 있더라. 나는 그냥 회사에 이렇게 맨날 돈 벌고 있고 나는 맨날 불운한 가정사에 치여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맨날 똑같은 레파토리만 반복하거든요. 사실은 세상에는 즐거운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내가 매몰되어 있는 것들을 일시적인 포기라는 방법으로 잠깐 그 추이를 좀 다시 보고 유예를 시키는 방법으로 아주 다양한 것들을 경험함으로써 내가 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은 그런 고루한 시각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면에서 부정적인 인간 형태로서의 꼰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이해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시선들을 우리가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좀 평범한 일반인들의 시선이 아마 거의 그럴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달리 생각하게 해주고, 아, 내가 그래 왔구나. 혹은 그 사람이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합당한 이해 영역을 좀 넓혀주는 그런 맥락에서의 문학을 생각해 주시면 이제 옛날에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들 있죠. 너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소설 읽고 쓰고 하는 거다. 그런 말이 절대 안 나오고요. 현실에 보다 얼마나 더 고민이 많고 그에 대해서 고민하는 만큼 관심도 많고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많은 그런 형태의 하나의 결과물로서 문학을 접한다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고 더 많이 읽을 수도 있겠죠. 아, 정말 공감합니다. 갑자기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은 당대에 어쨌든 다르게 봤잖아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다 그 편견을 갖고 봤는데 실제로 그 예수님을 가장 믿는다는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신의 아들을 죽였거든요. 눈이 있어도 못 본 거죠. 아, 예수님 생각이 나요, 자꾸. 근데 저는 이제 뭐 새로운 시각 관점 그러는데 그냥 예수님의 관점을 갖고 싶어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의 고백과도 일치하고. 아무튼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474쪽. 목적론적인 판단력입니다. 방금 미학적 판단력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목적론적인 판단력은 자연에 있어서의 목적과 관계가 있다. 자연에 있어서의 목적. 이 목적론적인 판단력은 유기체의 왕국 안에서 목적을 발견해낸다. 유기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연결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연결돼 있어요. 모든. 자, 나달인가? 쌀알? 쌀알 하나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실제로 연결돼 있거든요. 한 사람이 아프면 온 우주가 아프고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기체. 모든 만물은 연결돼 있다. 유기체에 있어서는 부분은 언제나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만 이해된다. 공동체죠. 각 부분들은 서로 상대편에게 그들의 형상의 원인과 결과이게끔, 즉 한 부분은 다른 부분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 의해서도 존재할 수 있게끔 전체의 통일로 향해서 연결되어 있다. 그대로 나오죠? 자, 전체의 통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유기체예요. 그래서 유기체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물질에게 작용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물질을 조직화하는 형성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것은 기계적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다. 자, 기계적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유기체와는 좀 반대되는 표현 같아요. 인간의 이성은 조그만 풀잎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단순한 기계적인 원인의 바탕에서 이해하려고 희망할 수는 절대로 없다. 기계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거죠. 유기체인데. 기계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기계예요. 기계 작동하는 것처럼 A 다음에 B 이런 식으로 기계 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동력하면. 유기체가 그럴 수 없다 이런.
헌데 만약에 사람들이 유기체의 영역에서 일단 목적을 꿰뚫어 보았다면 사람들이 전체적인 자연을 그 안에 모든 것이 뜻있는 것으로 연관되어 있는 전체라고 보려고 하고 또 전체의 이념의 바탕에서는 유일한 통일치라고 이해되는 것이라고 보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럴 때 기계론은 이런 이념 밑에 종속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목적의 이념은 필연적으로 다시 목적을 설정하는 존재자. 자, 목적을 얘기하는 순간 목적을 설정하는 존재자가 등장하죠. 이게 신인데, 즉 예지적인 존재자의 이념을 요구한다. 이렇게 해서 목적론은 신학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목적론이 신학으로 나아가요. 물론 이 목적론이 도덕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피조물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인정해주는 실천 이상의 도덕적인 목적론에 의해 보완될 때에만 그렇게 된다. 왜냐하면 단순한 물리적인 목적론은 언제나 자연의 한 부분에만 제한받게 되고 자연을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을 넘어선 결과는 그저 마귀학에 지나지 않게 된다. 자연을 넘어설 수 없다. 칸트는 철저하게 그 자연의 경험론에 영향을 받았으니까요. 물론 목적은 이념이고 우리들이 이미 칸트에 있어서의 이념에 관해 말했던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 목적은 구성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규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목적은 구성적이지 않고 규제적이다. 그래서 칸트에 따르자면 우리들은 자연을 거기에도 목적이 있기나 한 것처럼 바라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실제로는 목적의 작용을 증명해낼 수는 없다. 실제로 관찰되는 것은 인과적인 결정뿐이다. 원인과 결과뿐이라는 거죠. 목적을 알 수 없어요, 인간이. 그리고 자연은 기계론적인 원리에 따라 연구될 수밖에 없다. 우리들은 인과의 사슬의 필연성의 바탕에서 생각해야 할 자연의 산물을 동시에 우연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우연적이란 자연의 산물의 형태가 목적이 정해져 있는 바탕 위에서 자유롭게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제가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 파트를. 그러나 이렇게 된다고 해서 형태를 어떤 통일적인 관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관점들 중에 하나가 목적 이념이다. 원래 우리들이 진짜 목적에 마주치게 되는 곳은 인간이 세운 계획과 인간의 목적 설정 등에서 뿐이다. 전반적인 뉘앙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좀 감을 잡으시면 인간이 알 수 있는 거는 목적 모른다. 자연의 목적 어떻게 알아요, 인간이? 목적 아세요? 모르죠. 몰라요, 아무도. 이런 얘기죠. 네. 목적 몰라, 우리. 그냥 원인과 결과 정도만 알아. 우리들은 자연에서는 계획이나 목표에서 생겨난 것을 대상으로서 찾아볼 수가 없고 또 증명해낼 수도 없다. 만약에 유기체가 마치 계획이나 된 것처럼 보인다면 유기체, 사람이 계획된 것처럼 보여. 그것은 그저 우리들 인간의 직관 형식을 이입해서 그런 인상을 불러일으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유기체는 실제로는 그 완성된 상태로만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을 뿐이다. 실제 그렇죠. 인간도 이미 완성된 형태로 주어졌고 근데 이게 뭐 인간의 목적이 뭐 자, 인간이 왜 만들어졌을까? 인간의 목적이 뭘까 몰라요. 뭐 어떻게 알아? 이런 얘기. 뭐 사마귀 벌도 마찬가지고요. 벌의 목적은 뭘까? 이런 몰라. 칸트적으로 하면 몰라. 어떻게 알아? 그래. 자, 그 인상 그냥 완성된 형태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생성을 미리 앞질러서 촉진시키는 이념은 우리들이 직관할 수 있도록은 주어져 있질 않다. 물론 신에게 있어서는 사정이 다르다. 신은 다르다. 신은 다 안다. 목적 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의 오성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오성은 신이 갖고 있는 오성이겠죠. 이 오성은 우리들의 오성처럼 추리적인 것. 자, 인간은 추리적인 것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신은 직관적인 것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신은 종합적 보편적인 것으로부터 특수한 것으로 전체로부터 부분으로 나아간다. 이럴 수 있어요, 신은. 즉 우리는 우선 전체를 생각하고 부분의 목적인 것 전체에다 부분을 종속시키면서 계획을 하는 오성을 생각은 할 수 있다. 이런 오성에 있어서는 방금 위에서 말한 인과의 사슬의 필연성과 목적 설정의 자유, 인과의 사슬의 필연성은 인간이 갖고 있고 목적 설정의 자유는 신이 갖고 있겠죠. 근데 이게 모순이 생기잖아요. 모르니까 인간이. 원형적인 이성은 이 자연 자체의 가능성의 근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통일시킬 수가 있다.
통일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생산적인 지성이기도 한 이 원형적 이성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다. 우리들에게 갖춰져 있는 것은 목적의 이념과 그런 것처럼 집권하는 것뿐이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칸트는 목적론 문제에 있어서는 유신론도 또 에피쿠로스와 스피노자도 다 같이 거부한다. 뒤에 말한 두 사람은 지나치게 적게, 유신론은 지나치게 많게 목적을 인정했었다. 자연은 인과적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목적이 있긴 하나 이 목적은 우리 인간들이 증명해낼 수 없는 실제이고, 목적이 있는데 인간이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이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잠깐 동안 예지의 세계, 즉 라이프니츠와 관념 실제론의 세계가 다시 시야에 나타난다. 그러나 이 사상은 당장 다음과 같은 휴메 학설의 결과에 의해 억눌려 버리고 만다. 휴메 다시 등장했죠. 경험론이 다시 비판되는, 즉 휴메에 따르자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현상들 뿐이다. 이 현상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질 않아요. 유기체가 깨지죠. 자, 유기체는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근데 현상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 휴메이 그러죠. 왜냐하면 세계가 근본적으로 부분들로 쪼개져 있기 때문이다. 휴메는 관념의 다발로 세계를 봤어요.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냥. 번쩍번쩍하는 관념들, 인상들, 인상의 다발. 이 부분들은 짜맞춰지나 목적 개념이 들어있지 않은 규칙에 따라서 짜맞춰질 뿐이다. 목적 없어. 그러니까 흉을 밀어붙이면 되게 회의적으로 돼요, 사람이. 스피노자와 흉은 이미 데카르트가 했던 것처럼 인간성의 범주만 이용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칸트도 다시 그렇게 한다. 자연 안에 있는 목적은 집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목적 모른다. 이런 계속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대상이 아니며 오직 이념으로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칸트가 세계를 영원한 모습으로 볼 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양보다. 이런 양보는 매우 작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이념은 오직 뒤늦게서야 그 역할을 다하나 원형적인 이성에 관여하는 것이었던 관념 실제로는 진짜 플라톤적인 이념처럼 생겨날 일을 미리 알아차릴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인간은 경험론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자기가 신을 닮아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계에서 생긴 일만 뒤쫓고 있을 뿐이다. 자, 경험론을 까면서 끝났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진희님의 생각을 듣고 싶네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목적론적 원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목적론적인 원리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계속 떠올랐을 텐데 순수이성 비판에 이어서 계속 그 목적론적인 원리의 도입의 어떤 필요성 아니면 정당성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경우는 당연히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목적론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전제와 함의를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이제 목적론적인 원리라고 한다면 뭐 그런 거겠죠. 뭐 이런 이론적인 어떤 인식 있죠. 뭐 합리론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이런 이론적인 인식의 어떤 원천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우리가 그래서 이성의 한계라든지 지식이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관념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얘기들 순수 이성 비판에서 많이 했는데 그런 경우는 목적론적 원리를 이용해도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론이 우리를 버린 경우 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현상에 놓여진 우리 인간의 어떤 상태 그런 맥락에서의 목적론적의 원리는 이제 목적론적 원리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인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이해를 했고요. 다른 학자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칸트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로 비교로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3비판의 과제를 진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그래서 판단력 비판이 스스로 안에 간직하고 있던 과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꿰뚫어 볼 수는 없다. 우리가 계속 했던 얘기들이죠. 칸트 자신은 위에서 거론했던 이원론이 자기의 철학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판단력 비판은 서론 두 번째에서 말해지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쪽에는 감성적인 것의 왕국으로서의 자연 개념의 영역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초감성적인 왕국으로서의 자유 개념의 영역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영역. 그런데 이 두 가지 영역은 서로 그 영역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윤리적인 당위는 이성이 그 실천적인 법칙을 가지고 이성하죠. 이제 단어가 이성이 그 실천적인 법칙을 가지고 그 안에 인간이 살고 있는 현상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자연의 밑바탕에 있으면서 동시에 실제로 자유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초감성적인 것의 통일 근거도 있어야 한다고 칸트는 추론한다.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목적론적 원리이죠. 이론적인 사고 양식의 원리들이 이제 여기 이론적인 사고 양식의 원리. 실천적인 사고 양식의 원리들로 넘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이 통일의 근거는 합목적성의 이념이다. 그래서 합목적성의 이념, 즉 목적론적 원리입니다. 오직 인간의 의지 속에만 주어져 있는 목적은 적어도 발견적인 이념으로서 자연에도 적용될 수가 있고, 따라서 마침내 모든 존재가 다 이성의 원리 밑에서 총괄되고 기계적인 모든 우연성은 극복될 것이다. 칸트의 지지자들은 칸트가 판단력 비판을 가지고서 마침내는 인간의 정신의 통일을 회복하려고 시도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칸트는 이런 의도를 밝히고 있다. 이미 1785년 도덕형 이성학의 기초지음에서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의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요 동일한 이성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이성은 사용할 때마다 구별되어져야 한다라는 이런 맥락 때문에. 그런데 판단력 비판은 구체적으로 새로운 관점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현상계에 대한 학문적인 인식에는 인과적인 결정만 타당하고 한목적성은 오직 그런 것 같은 것을 뜻할 뿐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분명하게 뭔가 합당한 어떤 동의를 이끌어내기에는 너무 어려웠거나 아니면 좀 다소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힐시베르거의 논의겠죠. 다른 두 비판에 있어서도 사정은 이와 똑같았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칸트의 책의 밑바탕을 돌이켜보면 판단력 비판의 문제점은 절대로 성립되지 않는다. 이론적인 이성의 칸트를 생각해보면 이런 말은 옳다. 그러나 실천적인 이성의 칸트도 있다. 이러한 칸트는 우리들이 감성의 세계 전체를 오직 로고스에 의해서만 이해하고 형성해 나가기를 요구한다. 즉 칸트는 형이상학자이기를 원했다. 그를 방해했던 족쇄는 경험론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힐시베르거입니다. 역시 경험론을 싫어해요, 이분은. 저는 이게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의 통일, 이 부분은 칸트가 이렇게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을 나누는 순간부터 예상되어 있었던 그 아인슈타인도 자기가 그 이론을 내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추구했던 건 통일장 이론이라 해서 모든 이론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우주적인, 뭐 지금도 과학자들이 그걸 좀 만들고 싶어 하죠. 하나의 어떤 공식, 하나의 이론으로 우주가 다 설명이 돼. 뭐 이런 것들. 그러면 멋지겠죠?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의 통일.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됐고, 자, 마지막 칸트를 따른 사람들과 반대한 사람들은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칸트를 따른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저희가 칸트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총정리. 뭐 솔직하게 이제 칸트 되게 몇 주 꽤 오랫동안 했어요. 저희가 진희님은 칸트 읽으시면서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되게 좋았고요. 사실 좀 알고 있었던 칸트가 매우 편협한 칸트였구나. 나에게 제가 이제 알던 칸트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측면이 되게 많았고, 아예 모르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순간부터 읽게 되면 계속 알게 되는 즐거움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뭐 경험론 그리고 뭐 합리론자들 뭐 이런 이론가들도 제대로 각 잡고 읽으면 사실 새로운 면모가 좀 보이겠지만, 칸트는 워낙 많은 이야기들, 거대한 이야기들을 해왔고 그 저작들의 난이도도 상당한데다가 남아있는 자료들도 많고 번역되어 있는 바만 보기에도 좀 힘들어서 그런 좀 방대한 자료들 속에서 하나의 맥을 좀 찾는다는 게 좀 어려웠고요. 처음에 초심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 이성, 실천 이성 그리고 판단력 비판까지 오면서 칸트가 강조하고자 했던 그런 핵심 개념들을 주로 얘기를 나누어 보고, 제가 이제 좀 뭔가를 정리해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좀 재밌었던 부분들 위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제가 더 즐겁지 않았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칸트 철학을 정리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지니님이 생각하기에 칸트 철학은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정의를 나름 한다면. 이론이성 볼 때는 분명히 선엄 철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실천이성으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좀 달라졌어요. 칸트가 어, 되게 변화무쌍한 사람일 수 있게끔 되게 확고한 문장으로 쓰긴 하나 이 사람이 주로 얘기하고자 했던 건 변화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되게 좀 전 세대와 단절하고자 하는 욕구 그러면서도 동시에 종합 통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되게 강하게 읽혔고 그것이 욕구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노력과 좀 관념적으로나마 실험적으로나마 머리 아픈 그런 고민들을 그대로 좀 따라가면서 읽었기 때문에 두 번째 실천이성에 있어서는 좀 언어적인 부분에 입각해서 좀 정리를 하긴 좀 힘든데요. 언어적으로 좀 첨예화된 이론가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 공부하면서 이게 쉽게 정리가 되는 게 칸트는 뭐 선엄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형식주의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자유주의자라고 해도 말이 되고 뭐 윤리학자 뭐 이렇게 말해도 되고 뭐 다양한 뭐 단어들 문장들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칸트가 되게 분명한 문장으로 칸트뿐만 아니라 철학자들의 특징 자체가 그렇죠. 뭔가 정의를 자꾸 내리고 어떻게든 뭐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또 문학과 달라지는 지점인 것 같은데 문학은 그 문학의 문장과 철학의 문장이 달라지는 지점이 철학은 자꾸 정의를 이건 그러니까 A는 뭐다, 뭐 B는 뭐다, A는 B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나가는 게 철학이라면 문학은 이제 스토리가 나오고 캐릭터, 인물이 나오죠. 인물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이나 인물이 하는 액션, 그냥 말, 뭐 그런 스토리, 뭐 이런 것들로 표현하는 게 문학이라면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철학은 또 분명해서 너무 좋고, 또 그런 반면에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또 누군가의 반발을 그래서 서양 철학이 끊임없이 반발을 당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살해하는 역사라 그러잖아요. 이후에 철학자들이 야, 칸트 틀렸어. 그러니까 맞냐 틀리냐 이 구도로 계속 간단 말이죠. 철학 자체가. 어쩔 수 없어요. 철학자들이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논리, 이성이라는 게 그런 거죠. 논쟁하고 막. 근데 이걸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문학은 또 다르죠. 뭐 논리나 이성이나 논쟁 이게 아니라 스토리로 설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칸트 저도 근데 솔직히 읽었지만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관념이 강화되기도 하고 혹은 또 흔들리기도 한 지점들이 있어요. 칸트는 선엄 철학이라는 것도 이것도 좀 고민해 볼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엄이란 이거는 이제 칸트가 그렇다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모든 철학자들을 나화, 자기화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자기 철학이잖아요. 결국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칸트를 그대로 데려가 볼게요. 만약에 내가 칸트를 받아들였어. 근데 선함 철학적인 부분만 말이죠. 그럼 내 안에 어떤 틀이 있어야 돼요. 칸트처럼. 칸트는 뭐 12범주를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나도 그럼 뭐 나만의 범주를 만들 수 있겠죠. 아니면 어쨌든 뭔가 있어. 인간이 어떤 선언적으로 선천적으로 뭔가 갖고 있어. 어떤 범주를. 이러면 칸트적이 되는 거예요. 있을 것 같긴 해 분명. 뭐 지금도 뭐 과학적으로 밝혀도 있겠죠. 근데 그걸 이제 내가 뭐 언어화해서 인간이 선천적으로 이걸 가지고 있어. 이건 과학적으로 밝혀낸 걸 내가 받아들여도 되는 거고. 뭐 MBTI도 뭐 타고난 거 아니겠어요? 뭐 인간이 이렇게 타고난 기질이 있다. 뭐 사주팔자 이런 것도 야 너는 뭐 수의 기운이 많네, 수가 과다하네 이런 식으로 말 듣잖아요. 근데 타고난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내가 적용하고 또 다른 사람 볼 때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칸트적이라고 생각해요. 범주, 선험적인 거.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가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좀 뭐 거부한다든지 할 수 있겠죠. 혹시 뭐 퀀트 관련해서 지니님은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다른 사람들이 칸트를 어떻게 읽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저는 되게 혁명적으로 되게 많이 느껴졌고 되게 혁명적. 새롭게 느껴졌는데 보통 그런 수식어들은 이제 우리 뒤에 가서 니체와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뭐 가치를 뒤집는다든지 뭐 시적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덕을 부정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니체와 얘기를 많이 해보고 싶은 철학자였고요. 제 입맛에는 아직 니체를 안 읽어봐서 제대로 안 읽어봐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아는 지식을 동원해서 니체와 비교를 해본다면 저는 좀 더 칸트적인 게 좀 더 잘 맞지 않을까 끌립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조금 더 칸트적인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좀 칸트도 사실 낭만주의자잖아요. 선험 철학이나 뭐 이런 쪽으로 낭만주의자다라고 하기엔 좀 애매할 수 있어도 낭만적인 면모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을 좀 읽어내면서 칸트의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 상당히 수긍 가는 지점도 많고 그런데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니체 할 때 우리 칸트를 좀 떠올려 보면서 얘기를 같이 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이 그럼 어떤 부분이 지니님은 칸트적인가요? 좀 설명을. 네. 제가 칸트적이진 않고요. 네. 칸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네. 이제 오늘 했던 맥락들일 것 같아요. 뭐 법과 도덕과 뭐 덕과 이런 유사 개념들을 좀 열심히 잘 분석하고 그 차이를 드러내려고 노력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그냥 다르다라고 해서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말 충분한 근거들을 써놓았죠. 그래서 그 지점들에 대해서 되게 존경하고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유려한 리듬감이 없더라도 그런 이념적인 이론적인 생각들만으로도 충분히 시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서 저는 칸트가 더 좋아졌습니다. 네, 좋습니다. 충분히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또 저희가 칸트 너무 많이 얘기했고 저희 다음 주부터 PET에 들어갑니다. PET는 한 주 만에 끝날 것 같고요. 20쪽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PET 한 주 하고 독일 관념론자들을 연달아 해요. 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칸트가 비판적 관념론이었고 PET는 주관적 관념론이고 그다음에 셸링은 객관적 관념론이고 헤겔은 절대적 관념론이에요. 재밌죠? 이 관념론자들, 독일 관념론자들을 또 계속 다뤄보겠습니다. 피테, 셸링, 헤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열심히 또 읽고 생각하고 공부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